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취재의 여왕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취재의 여왕은 아니고요. 네. 늘 취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저도 정말? 좀 쉬고 싶고 한데요. 네. 이게 뭐 자고 나면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네. 예, 이 슬픈 현실을. 주말도 없어요. 주말에도 취재해야 되고. 어디서 지나가다 보면 또 취재하고 있거나 방송하고 있거나 정말 아니면 졸고 있거나 뭐 이런 거. 네. 저도 많이 예, 좁니다. 네. 예, 송구합니다. 네. 자. 개그를 너무 또 하면 안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자제하겠습니다. 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후 다음 주 중에 국방부와 여가부 등 중폭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상당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뭐 이 정도면 개각,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행안부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기자들의 관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잘 안 됐습니다. 늘 관측이 틀려서 이제 개각 뉴스는 그만하자. 이제 이런 기자들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한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부 정부 부처 특히 이제 장관 후보자 검증 작업에 착수를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3-4개 부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최종 보고 받고 내주 중에 발표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 누가 교체 대상이냐? 그러니까 많게는 4개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렇습니다. 많게는 4개, 많으면 4개, 적으면 2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잼버리 문제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잼버리 파행 책임론을 묻는다는 것 같고요. 후임이 벌써 나옵니다. 언론에도 많이 출연하시는 분이죠.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상병 사건으로 상당히 이제 국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인데 이종섭 국방장관 그리고 후임에는 지금 3분이 하마평에 오르는데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 그리고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렇게 3명인데 누구냐 셋 중에 하나가 누구냐라고 제가 여권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아마도 신원식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이 2분도 이제 그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박보균 장관의 경우에는 후임은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또는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 2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특보가 만약 하게 되면 MB 정부에 있어서 2번째 그렇죠.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동관 수석이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누굽니까? 교육부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제 2번째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유인촌 장관이 가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같은 인물 장관으로는 2번째고 그러네요.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3번째로 가는 것이고 관련해서 이제 정병국 위원장에게 그 문자를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본인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직접 또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 정병국 전 의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연락을 드렸는데 아닌 것 같다. 이건 단독이네요. 뭐 그러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사실상 그러면은 교체 물망에 올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인사는 그렇고 이번에는 이 인터뷰 내용으로 갑니다. 정말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네. 어제 72분 분량의 김만배 신학님 대화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녹음 파일 텍스트 다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김경 국민의힘 대표가 이 사안을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밝혔는데 이 이야기인즉슨 민주당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차원일 텐데 어떻습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 정도 얘기할 거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97년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집행된 사형 사건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 지시로 사형 시설을 뭐 점검하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것이
다시 과거의 인권 후진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국제사회의 빈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다가 국가 반역죄라는 표현을 살벌합니다. 그래서 요새 기자들이 엄청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게 쓰는 기사가 혹시 기계적 균형에 안 맞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법률적으로 고소고발 당할 여지는 있는 것은 아닐까. 후배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차원에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말이 너무 거칩니다. 그리고 정치에서는 포용적 단어를 써줘야 돼요. 포용의 언어. 아무리 갈등하고 있어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포용적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극단적 언어 사용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더 촉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냐. 우리가 역대 보면요. 조선시대 때부터 정쟁, 내부 정쟁이 심할 때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해방 이후에도 좌우가 얼마나 대립을 했으면 전쟁을 하고 지금 73년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72분 분량의 전략을 제가 녹음은 못 들었고 시간이 없어서 33쪽짜리 텍스트는 제가 다 읽었는데요. 어느 한 대목에서도 선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거의 선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획이나 공작의 냄새가 나려고 한다면 최소한 누군가로부터 무슨 돈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이분들 표현대로 하면은 무슨 지령을 받든지 뭐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혹은 또 이재명 대표의 무슨 그 선거 캠프에서 아니면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뭔가 뭐 신학님 전 위원장한테 미션이나 역할을 줘서 이분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정황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72분의 이 파일과 텍스트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검찰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사 10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장 기자님 보실 때가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했는데 김만배 인터뷰는 대선 개입이고 배후를 밝히겠다고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은 타겟이 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72분짜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신학님 전 위원장, 언론노조 위원장은 1984년 한국일보 입사예요. 그리고 김만배 씨는 1992년 한국일보 입사입니다. 한국일보 8년 선후배 사이예요. 그랬다가 뭐 각자 다른 길을 가요. 그 신학님 위원장은 언론노조, 언론운동의 길로, 김만배 씨는 무슨 머니투데이 등에서 다른 매체의 길로. 그리고 연락을 안 하다가 한 20년 만에 다시 서로 연락이 됐는데 그 출발은 신학님 전 위원장이 그 녹음 파일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장동 사건이 2021년 8월 31일인가 그 경에 경기도의 한 매체에서 이 사건이 나오고 9월 초부터 대장동 사건이 막 커지고 그리고 그때는 김만배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전이에요. 언론인으로 나오던 시절인데 어쨌든 그 신학님 전 위원장은 취재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만배 씨의 부친 부고 기사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가족 연락처를 통해서 김만배 씨 연락처를 수배한 다음에 김만배 씨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서 2021년 9월 15일 성남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맥락을 쭉 보면 무슨 공작의 냄새가 아니라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일종의 대화록 같은 건데 선후배 간에. 그래서 이제 신학님 위원장이 형님이고 김만배 8년 후배인 거죠. 화천대유 대주주가 동생인 거죠. 그렇죠.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형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맥락은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신학님 전 위원장은 혼맥 전문가예요. 경제계. 그럼 그게 뭐 이게 이렇게 되고 1923년 뭐 DJ 뭐 어떻게 막 이게 그런 설명들을 또 막 해주고 그러니까 대화가 대장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이제 곁들여서 신학님 위원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혼맥에 대한 설명 이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이거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보도가 되었던 대목이 나오기는 하죠. 부산저축은행이죠.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대화가 나오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조미료를 많이 쳤다. 자기가 뭐 좀 세 보이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요 맥락만 딱 본다면 2016년 저축은행 사태 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조우영 씨가 찾아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자신이 박영수 특검, 당신 변호사입니다. 소개를 해줬더니 박영수 변호사가 조우영 사건 관련해서 진단을 하더니만 김만배 씨한테 그 사람 보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그래. 그래서 본인도 모르고 그냥 그 조우영 씨한테 야 형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도 형님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러니까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우영 씨가 검찰에 갔더니 조우영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얘기 다 들었어? 들었지? 가 임마 이렇게 해서 보내더란다. 그래서 신앙림 위원장이 물어요. 누가? 검사가? 이렇게 물으니까 김만배 씨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네가 조우영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박모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보내주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대화의 맥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형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뭐 이러면서 기사 자제 당부를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대목에서 기사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김만배 씨가 신앙님에게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당시 그 대화는 신앙림 위원장이 녹음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출소해서 첫 번째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자기는 몰랐다. 녹음하는지 몰랐고 녹음한 것에 대해서는 신 선배가 자기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녹음하는지 모르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선배한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신앙림 위원장은 취재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가서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왜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대선 무렵에 이 파일을 건넸냐 뉴스타파 측에. 이제 그건 제가 뉴스타파 쪽에 취재를 했더니 2월 25일 날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누구죠? 윤석열 후보 간에 이제 토론을 하는데 본인이 김만배 씨한테 들었던 내용과 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2월 27일인가 2월 28일경에 뉴스타파 측에 건넸고 그 김용진 대표가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 한상진 팀장이랑 상의하라고 해서 뉴스타파의 한상진 팀장이 그 녹음 파일을 받아가지고 추가 취재를 해서 반론 받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얘기가 됐던 이 무슨 A 뭐 검사 그다음에 이제 조우영 씨는 답변이 없고 그러나 박영수 특검은 관련해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다. 그게 이제 반론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취재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언론사의 취재 보도 행태입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들이 완벽한 기사를 쓰고 싶지만 늘 디테일이 부족하거나 뭐 틀리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중재위원회 가기도 하고 또 고발이 되면 법정에서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뭐라 그랬죠?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뭐 국가 반역죄라더니 아니면 뭐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라느니. 네, 희대의 대선 공작.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도대체 저는 뭐 일개 프리랜서 기자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법조인 출신이죠. 예, 네. 법조인이고 판사 그게 재판을 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아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언어 사용으로 일종의 이제 언론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거 그만 쓰라는 얘기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박이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언론의 얘기인데. 재갈 물리기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 기자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제 네.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네. 이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서 커피 타줬어요 하면서 그 발언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런 발언을 한 배경 이재명 대표가 조우영과 뭐 윤석열 후보 사이에 뭔가 조사장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정황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윤석열 커피. 그래서 커피를 그러니까 당시 이제 후보 토론할 때 이재명 후보가 커피 왜 타줬어요라고 물어보면서 실제로 커피 타준 주체가 윤석열 후보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건데. 근데 사건의 본질은 근데 이제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림 위원장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조우영은 박모 검사와 커피를 마신 거야?
아니면 당시 윤 검사하고 마시고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검사와 마시겠어?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학림 위원장이 물어요. 검사도 못 만나고 나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만배 위원장이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박모 검사를 만났는데 얼거넣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근데 여기서 그냥 봐줬지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 기자들 그러니까 검찰 기자들 대상으로 티타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린시키고 여기서 꼬리는 구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회장도 꼬린시키고 이랬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 관련해서 조우영 씨는 무혐의 처리를 하고 부산저축은행 회장 부회장은 모두 구속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커피를 누가 타줬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냐 아니면 다른 검사가 타줬냐 아니면 검찰 직원이 타줬냐. 그래서 커피를 마셨냐 안 마셨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건 다 비본질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그래서 당시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대장동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냐 안 했냐. 그죠.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 예, 저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핵심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있는 거다. 이런 건데 우리 언론들은 이제 커피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네, 그건 뭐 끝나고 우리 커피를 한 잔. 네, 네. 자자겠습니다. 네. 자,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내용 녹취록에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주목해야 될 만한 내용이 많은데. 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도 육등문자를 쓰면서 문제의 공산당 발언이 나온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허위고 조작이고 짜고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누가요?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 녹취록에서 그 이제 신학림 위원장한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욕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이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잖아요. 그래서 민간업자 차원에서 이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이재명이가 갑자기 대장동을 공영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거야. 그러면서 계속 민간에 주지 않겠다면서 수용 못하게 했고 터널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뭐 자꾸 부대 조건을 붙이더라 뭐 이러면서 김만배 씨가 막 욕을 해요. 막 그러다가 공산당 같은 땡땡이라고 했다. 그랬더니 성남시 의원들이 찾아와서 그만 좀 하라. 이거 다 들어가. 이재명 대표 시장 귀에 다 들어가.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거 이재명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소리다. 이제 그만 좀 그 민간업자들 괴롭혀라. 뭐 이런 너무 많이 뺏어갔다. 뭐 이제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 녹취록 72분간의 모두 33쪽짜리 녹취록은 러프하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의 어떤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김만배 씨 그렇습니다. 관련 발언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짜고 치는 거다. 허위 조작한 거고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쭉 이어지는 대화록을 보면 이게 조작이나 허위라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대화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주말에 그 누구나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판단은 각자 할 텐데. 네. 또 궁금한 건 검찰 수사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궁금해하던 대목이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거냐.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도 나옵니까? 그분. 예, 그렇죠.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학림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역을 하기 때문에 화천대유 이름 보고 깜짝 놀랐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여하튼 이제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 2, 3, 4, 5, 6, 7호가 있다. 그러면서 이건 내 거고 이건 가족이야. 이건 구사업주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이제 써놓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1, 2, 3, 4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텍스트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호는 내 후배고 천화동인 7호요. 그리고 2, 3은 형하고 누나가 했겠네? 라고 물어보니까 3은 누나야. 라고 얘기를 하고 1, 2, 3은
오로지 그 김만배 씨에게 법률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가족이니까 그렇잖아 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누나하고 형이 1, 2, 3인 것 같아요. 그리고 4, 5, 6은 뭐냐? 그 4, 5, 6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4, 5도 아는 사람들이고 6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림 위원장이 이때 또 기자로서 발동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혹시 김만배 씨도 모르게 이재명하고 연결이 돼 있을 가능성 이게 제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돈을 주거나 뒷거래를 하거나 이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천하동인이 엮여 있을 가능성을 신앙림 위원장이 이 72분 녹취록에서 묻는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재명은 모르지 전혀 모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있는 직원들은 알 수는 있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알 수도 없고 사실상 이재명 책임론을 부인하는 뭐 이런 거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상당히 좀 문제 있는 보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거나 간에 이게 어떤 대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또 중요한 파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내일은 이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네.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이 발언인데요. 검찰 네. 진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두 번째 옥중 편지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에 중요한 증거가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 그러니까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갔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용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건데 이제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실은 최근에 지난 7월에 검찰 그러니까 이 김성태 진술을 이렇게 보탤 수 있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7월 21일에 그걸 또 부인하는 보도가 나왔다가 또 재판이 공전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두 번째 옥중 서신이 어제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신문 조서는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의성이라는 것은 자발성. 그러니까 어떠한 무슨 개입 같은 거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상태.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듭 밝히지만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 지사에게 보고하거나 김성태 전 회장과 전화를 연결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 왜 허위 진술했냐?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이후에 이 같은 사안,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조사를 받았고 마치 이재명 피의자의 참고인 신분과 같은 수사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고 이것은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맥락은 사실 7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가 7월 21일 날 공개 편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8월 23일 날 그 새로 바뀐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비슷한 맥락의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어제 다시 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네. 저 궁금한 건 있습니다.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무리 검찰에 또 뭐 압박 부담이 있다는 것이 본인의 설명이 왔다리 갔다리 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는 보고한 적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일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내일 조사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변호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 거냐? 검찰에는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비슷한 진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가
또 변호인들을 만나면 또 딴 얘기했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요. 법정에서 정신 차려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이런 거 변호인도 막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바뀌고 국선 변호인까지 그렇죠. 등장하기도 하고요. 변호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변호할 사람이 없게 되고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누굽니까 그 김광민 변호사가 들어가게 된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이제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구속 만기가 10월 14일인가 그런데 요때 본인은 이제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구속 만기를 채워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협조하면 좀 일찍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이제 아까 이제 양심에 어긋난 행위라고 판단될 때는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입장을 정한 게 아니냐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입장 자체가 또 내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는 상당히 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입니다. 더 탐사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직전에 육성 파일이 공개됐는데 상당히 또 내용이 이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조용한 반응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직격을 날리는 그런 발언 내용이 또 담겨 있기도 하고 국민의힘을 썩 또 선호하지는 않았다. 그런 또 소회를 윤 대통령의 육성이 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아니 너무 조용하지 않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저한테 몰랐어요? 몰랐습니까? 네. 알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실제로 이 맥락은 다 알고 있었지 않냐. 이제 국회 주변에 있는 뭐 기자며 정치인이며 대체로 알고 있었다. 새로운 일의 알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그러냐.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또 후보도 아닌 시절에 사인 간에 나눈 대화를 녹음해가지고 트는 게 이게 좀 그렇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좀 거칠고 과격하고 이런 것은 대통령이 원래 본디 직업이 피의자 신문하던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아직 정치의 문법이 서툴러서 그런 거지. 그리고 워낙 솔직한 분이라서 그런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수롭지가 않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 이제 관련해서 다른 국회의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은 상당히 당에 응어리가 많이 남을 멘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국회의원들은 대체로 알고 있었지만 일반 당원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했던 보수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태극기 집회도 나가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지역에 가면 이게 진짜 대통령 목소리가 맞냐라고 확인을 요청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생각이셨냐. 세상에 우리 당보다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우리 당을 더 싫어했다는데 그게 맞는 사실이냐라고 이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화를 한 분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 거죠? 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네. 자, 짧게 아까 한입뉴스에서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답을 못 들었는데 이 KBS 뉴스에 올라와 있어서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후보자 딸의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어디로 갔을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경향신문에 이어서 오늘 KBS가 잇따라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막 무슨 사형 막 이런 거 보도가 나오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는 형국이라 아주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장녀가 전업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쓰는 악기가 프란체스코 스트라디바리우스 죄송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뭐 이런 유명한 현악기라고 합니다. 이게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경매가가 우리 돈으로 80억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되기도 했는데 발음이 꼬일 수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 비싼 악기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신고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재산 목록에 장녀가 사용 중인 이 첼로 관련된 내역을 한 번도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균용 후보자는 뭐 설명이나 해명이 나온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실력과 명성을 갖춘 음악가에게 악기를 대여해주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첼로를 무상으로 대여받아서 사용한 바는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첼로를 사용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대여고 그것이 직접 네. 재산 가치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설명이겠네요. 그리고 이 첼로가 재산 공개 대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산을 무상 대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반환의 채무가 재산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우 기자와 이봉우 연구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네. 취재와 분석의 여왕 장윤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